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난 요소수 사태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소수를 구하려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 들어가 보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요소수가 부족해서 이제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를 어디서 수입할지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사실은 중국에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백희영 기자가 가져온 책은 이 요소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디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하네요. 자, 직독잡설이 중국을 자주 다루지만 이번에 좀 중국의 무서운 면, 무서운 얼굴의 중국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직독잡설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남궁민 기자, 백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 오늘 녹음이 11월 10일 딱 빼빼로데이 딱 전날인데. 아, 내일 빼빼로데이구나. 네, 그렇죠. 얘기하지 맙시다. 왜요? 저는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이제 또 부군께서 홍콩에 가 계신지라. 그렇죠. 제가 진짜 또 받고 싶은 빼빼로 그 업체가 있었거든요. 빼빼로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네. 역시 소비의 아니, 빼빼로가 아니라 그 빼빼로 같이 보이는 초콜릿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거를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한정판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나오고 화이트데이 때 나오고 빼빼로데이 때 나오는 건데 삐아프라고. 삐아프? 네, 가로수길에 있는 초콜릿 집인데요. 아무튼 수요미 식회에도 나왔었고 유명한 집입니다. 빼빼로로 수요미 식회 나왔어요? 그 초콜릿으로. 얼마예요? 그렇게 안 비쌀걸요? 그냥 초콜릿 치곤 비싸겠지만 요즘에 워낙 비싼 초콜릿이 많으니까. 요즘도 빼빼로를 챙기나 싶으면서도 또 다들 챙기기도 하고 재미니까 사실.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마케팅의 천재.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네. 마케팅 천재죠. 그러니까. 원래 빼빼로데이가 가래떡데이였다고 하던데.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네요. 빼빼로가 사실은 일본 그 포키 맞아요. 과자를 이제 배겨온 거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가져온 거니까. 요즘에 이런 과자들 자꾸 사게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 수능이 치러졌을 거라. 그러니까 수능이 치러질 때면 진짜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능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그럼 이거 아니죠. 저 이거 13일 날 나가니까 아직.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오프닝을 들으실 쯤에는 13, 14일이니까 아직 치르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죠. 3, 4부 들을 때쯤 수능을 보셨겠네요. 네네. 수능 볼 때 기억나세요? 남궁 기자? 저는 기억이 나죠. 네.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엄청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집에 도시락을 두고 왔나?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자 그랬는데 엄마가 네. 부모님이 차를 돌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일찍 출발하기도 했으니까. 전 너무 불안한 거죠. 불안하지. 근데 엄마는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제 시험 보는데 밥 끼니 안 챙겨보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왜냐면 밥을 먹어야지 머리가 돌아갈 텐데 그 생각이 먼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 볼 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지 않아요? 그쵸. 그럼 친구들한테 좀 제가 재수를 했으면은 얻어먹으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근데 판단이 안 서는데. 그쵸. 그래서 딱 가져와서 거의 맞춰서 들어간 거죠. 다행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과감한 결단이 참. 그죠. 그러니까 결정할 거면 과감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한 1초 만에 생각을 하시더라고. 차를 바로 돌리시더라고. 진짜 이게 결단력의 승리.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또 중국 얘기를 한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국 얘기를 자주 하면서도 진짜 뉴스에도 요즘에 요소수 이걸로 아주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요소수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그렇죠. 다 처음 들어봤죠. 저는 광고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요소수 광고? 요소수 광고를 해요. 유록스. 예. 요소수는 유록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에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 요즘 요소수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고 난 이후에 진짜 그러니까 뭐 되게 확실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희귀금속하면서도 중국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잖아. 요소수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중국이 또 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죠. 슬슬 그게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좀 어떻게든 일찍 감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보랑 직결돼 있는 거니까 좀 특히나 중국은 또 어떻게 행동할지 잘 예측이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 발간된 건 아니고 2018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유명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요즘에 뜨고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맞아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막 우리나라 막 신간 서적처럼 막 여기저기 리뷰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특이하게 이 책이 호주의 관점에서 쓰여 있어요. 왜냐면 호주 학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 지도층을 어떻게 중국이 은밀히 매수하고 또 어떻게 이제 정부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구워 삶으려고 했는가. 그 실태를 이제 폭로를 한 책이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국제적 파문을 되게 크게 일으켰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호주 전략, 그러니까 뭐 대외 전략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딱 요소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 책을 고른 거였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딱 그 사태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타이밍이 맞았네. 네, 타이밍이 되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트럼프 때는 항상 미국 뉴스가 메인이었는데 요즘은 좀 미국이 좀 심심해진 것 같고 그렇죠. 중국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국이 시끄러워졌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고. 뭔가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고 맞아요. 이번에 또 시진핑이 뭐 그거 3기 뭐 그것도 앞두고 있고 막 그렇다고 육중전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많이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만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백 기자가 특히나 중국통이고 중국 입장에서 좀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가 비판적인 약간 친중국적으로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중국 네, 어쨌든 친중파였어요? 그거 몰랐네. 이거를 이제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좀 111 반성을 전화해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나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웃으면서 넘어갔잖아요. 심각하게 다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 호주 입장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서구 사회가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뭐 미국의 되게 착실한 우방국인 뉴질랜드나 호주 이 두 국가가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확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그랬고요. 착실한 우방국이 호주와 뉴질랜드.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호주와 뉴질랜드 하면 그냥 막연하게 남쪽에 있는 그냥 뭐 그렇죠. 미국 그런 나라.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그러니까 거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호주를 국제정치학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죠. 맞아요. 사실. 그냥 먼 나라 걔네가 솔직히 왜 신경을 쓰겠어? 뭐 이런 느낌?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거리가 워낙 머니까 좀 안보 측면에서도 사실 잘 이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쪽 바다 지키는 거는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쵸. 사실. 그죠. 근데 뭐 일단 오늘 하는 이야기는 네. 이제 호주를 이해하기도 되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100% 서구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걸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완전 제가 뭐 친중국이 그러니까 친중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약간 되게 서구 입장에서 쓰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구절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한쪽 편에서 쓴 거다.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본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 이 책을 쓴 학자는 우리나라하고 호주를 묻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처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과연 이게 다 해당이 될까? 이 이야기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죠. 내부적으로도 뭐 호주, 그러니까 저기 중국 쪽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뭐 세력들이나 정치인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막연히 뭐 이렇게 막 편가르기가 아니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입장이 있구나 이런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으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쓴 분이 호주 학자라고요? 누구예요? 네, 이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분이 원래 중국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공윤리 교수예요, 원래는. 그래서 뭐 기후변화와 경제 발전,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문제를 되게 연구하신 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정치학
국제 정치보단 어쨌든 국제학적으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와, 박사를 한국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국제적인 관점을 가진 경제학자에 가까운 네, 것 그쵸, 같네요. 그쵸. 호주 사람인데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박사를 받았던 게 되게 신기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에 열렸는데 이제 캔버라가 성화가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티베트 독립 시위대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이 시위대를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 호주에 있는 유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호주 수도 한복판에서 호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매를 맞을 수 있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 문제를 엄청나게 파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남국민 기자가 맨날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중국 유학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공산당 관련 맞아. 이제 얘기를 공산당 반대인데 이러면 정색하고 버튼이 눌린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을걸요? 많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그때 티베트였나 아무튼 그런 류의 집회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집회에서 막 경찰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이제 뭐 서구 국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독일 중심으로 뭐 이유까지 그러니까 유럽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이 교수가 뭐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구인 입장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뉴질랜드, 호주에 대해서 입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고 이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뭐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뭐 지금 교수고 뭐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쳤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호주하고 미국의 대중 전략이 수정됐다고도 많이들 평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18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 이분이 2016년도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략이 좀 수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의 조언을 받고. 실제로 좀 호주가 중국에 좀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게 그때쯤부터 2018년쯤부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원래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서로 수출입하면서 이제 막 묶인 관계잖아요. 근데 2018년도까지 그랬고 2018년도에 터진 게 화웨이를 호주 정부가 사업에서 배제했어요. 이거 저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5G랑 이런 거를 다 더 발전시키는 이유가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저희가 한국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게 그러니까 한창 트럼프가 그 화웨이를 전 세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5G망 하면 이제 물건을 깔아야 하잖아요. 기계를 깔아야 되는데 화웨이 기계는 백도어가 있다. 그러니까 백도어가 뒷문이죠. 프로그램상 뒷문을 뚫어놔서 중국 정부가 그 기기를 통해서 어느 나라 통신망에는 접속을 해서 정보를 빼갈 수 있다. 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화웨이 거 쓰지 말라고 막 한 거예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화웨이가 너무 싸고 또 품질이 좋아서 그렇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화웨이망을 쓰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망을 써요, 우리도? 화웨이 기계를 쓰는 데가 있어요. 아, 기계. 네, 5G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 기계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 회사가 쓰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그 회사에 그걸 쓰지 말라고 압박을 넣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그거는 뭐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호주도 그 대상이 됐겠죠. 퇴출하는. 그렇죠. 아마 미국에서 뭐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압박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방국이니까 이제 배제를 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20년도예요. 2020년. 네, 호주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의 그 근원지이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WHO에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섰죠. 그게 완전 기폭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 갈등이 다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 미국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때였고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중국에 화가 나 있을 만한데 갑자기 호주가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행동대장처럼
막 재조사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경고를 했었거든요. 뭐 우리 수출 수입 막을 거다. 왜냐하면 호주는 원자재를 파는 나라니까 중요하죠 중국이. 그랬는데 실제로 끊었는데도 호주가 이제 난 모르겠고 뭐 계속 돌진을 했죠.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쌓여서 결국에는 맞아요. 폭발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호주가 호주가 근데 좀 의외로 좀 이게 근데 그래서 인종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인종차별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호주가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좀 공포가 있거든요. 확실히. 왜냐면은 호주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14시간 걸리잖아요. 너무 한국에서도. 멀어 일단.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걔네 안보적으로 도대체 위험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주변에 뭐 나라냐고 뭐 그냥 섬나라들 몇 개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의외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코앞까지 일본군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일본군이 그때 파푸아뉴기니에서 밑에까지 점령을 해서 일본이 원래는 호주 북부에 상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본토 침공당하는 게 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호주는 인구가 적잖아요, 또. 그런데 그냥 일본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중국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영향력이 강하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안보적인 위협을 직접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호주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먼 나라고, 그렇죠. 사실 자기들이랑 거의 뭐 형제잖아요, 거의 인종적으로도. 근데 아시아에 대한 좀 그런 공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뭐 이렇게 책이나 그런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영화 같은 것도. 근데 어쨌든 이게 요소수 품귀 사태랑 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호주하고 이제 중국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면서 중국이 호주하고 주요 무역 품목인 석탄 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이제 압박을 했던 거죠, 호주를. 근데 중국 내에서 이제 지속적인 석탄 발전을 해야 되니까 산업 분야에서 석탄을 활용하지 말라고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거랑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 그거 갑자기 뭐라고 특별 뭐? 그거 뭐라 하지? 그 무슨 물질이라고 했지? 희귀금속. 아 그래. 남궁민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희귀금속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이게 요소수가 어디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석탄에서 추출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석탄 수출을 못하게 막으니까 요소까지 수출이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호주하고 중국의 갈등 때문에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우리나라 요소수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고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우리나라 요소수의 3분의 1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한 게 고작 한 달도 안 됐어요. 지난달 15일인가에 수출 제한을 걸었거든요. 15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러네. 벌써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 비슷한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사실 그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사실 일어나고 나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야지 사실 방법이 없는 일인데 요소가 이번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요소가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만들기 어렵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그냥 석탄 있고 거기서 추출을 하면 되는 기술이고 그다음 높은 기술도 아닌데 중국이 지금 뭐 한 뭐 3분의 2라고도 얘기했는데 뭐 어디 자료에 따라서는 거의 99%라는 맞아요. 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안 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의 또 특성이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지금 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요소를 이미 결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서 선적을 하고 세관에 묶여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한 석 달치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아마 이제 결제까지 해서 장바구니에 있는 게 아니라 결제까지 해서 배송 출발을 한 상태인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자기들이 석탄이 없다. 석탄이 없으니까 석탄에서 비료를 뽑거든요. 비료도 없다. 비료가 없으면 인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요소 다 수출 금지가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그거를 주문을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냈는데 우리 건데 한마디로 그렇죠. 그걸 묶어뒀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뭐 저걸 보내주면 모르겠는데 안 보내준다? 그럼 우리는 우리 돈 내고서 우리 물건을 저기 저당 잡혀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 거죠. 이 상황은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되게 뻔뻔하게 행동해요. 뭐냐면은 중국 국영 청두 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뭐 국민 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을 하거나 아니면 비축 체제를 구축을 했어야지 이거 한국이 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걸 인민일보도 똑같이 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일보면 자기들 공식 입장에 가까운 공식 건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뻔뻔한 거죠. 근데 이 요소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시각도 하나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중국,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뭐 호주로부터 석탄 그 수입이 금지돼서 뭐 전력 난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어디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호주 석탄 수입량 한 9%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것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량이 한 10% 되고 그 중에 대략 절반이 호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산이 5% 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입을 금지했다고 해서 이게 그랬다기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워낙 전력 수요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배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석탄 금지 자체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석탄 부족, 그러니까 석탄이 넉넉하진 않을 수 있어도 부족이라기보다는 비료 부족을 대비하기, 그러니까 비료는 그 다음 스텝이니까 비료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비료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막 마그네슘 없으면은 고급 차를 못 만들거든요.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사실 고급차에 마그네슘이 들어가요? 한국 차는 큰 영향이 없대요. 그나마. 왜냐면 비축량도 있고 그 함유량이 좀 적은 편인데 독일 같은데 고급 차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그네슘이 많이 합금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더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마그네슘은 그럴 수도 있는데 벌써 뭐 마그네슘 있죠. 뭐 요소 그랬지. 뭐 석탄도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중국이 다 흡입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가지 두 가지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발 리스크가 진짜 커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의도가 있죠. 이번에 요소 사태도 그러니까 이거 잘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사용량에 비하면 한국 사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이 요소수 사태가 그냥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있는 국가라면은 사실 당연히 우리나라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 사태에 있어서. 근데 중국은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가라는 게 문제고요.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해밀턴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국의 목표가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이제 주장을 이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다지고 또 중국인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중국의 목표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국이라기보다 공산당의 목표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랑 외교 뭐 그런 거가 그쵸.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이런 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이랑 좀 맺는 관계 방식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제가 좀 친중국적인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반성을 아까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판다 포용자들이라고 불러요. 판다 포용자. 판다 허거스. 판다 허거스. 그래서 판다를 껴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입지를 좀 버려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좀 무섭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국이 앞으로 2, 3, 4부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한국이 배울 만한 시사점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약간 오버돼서 저희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